여러분 연휴 잘 쉬셨습니까?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이데일리 뉴스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지하철에 평소보다 사람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직 연휴가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다시 관세 얘기입니다. 영화, 의약품도 겨눈 트럼프, 월가 미 신뢰 무너진다. 네. 일단은 앞에 영화와 의약품도 겨눈 트럼프는 4일 날 영화, 미국에 들어오는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제 뭐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영화업계를 잘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영화가 미국 내에서만 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모를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돼서 상영이 되는 영화가 미국 내에서만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영상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걸 다 세트로 한다고 그러면 또 돈이 뭐 지금보다 더 들어갈 테고요. 어쨌든 그 때문에 영화,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영화 관련된 회사들 주가 떨어진 거 뭐 확인이 좀 됐었고요. 의약품 얘기는 이제 5일 날 또 했죠. 사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얘기는 이미 3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고 얘기할 때 이제 의약품도 관세 부과할 거다. 그게 뭐 2주 뒤에 부과한다 얘기 나왔던 게 이제 3월 후반이었나요? 그랬는데 4월 달에 이제 없었죠. 5월 달에 다시 의약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백악관에서 좀 바쁘죠. 트럼프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던져놓으면 뒤에서 백악관에 있는 다른 스태프들이 이제 수습을 하는 아직 확정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 월가에서는 미 신뢰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가뿐만이 아니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같은 이 국제 이 경제 관련된 기구의 수장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게 밀컨 연구소에서 이제 주최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인데 이게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즈에서 열렸거든요. 글쎄요, 이제 열린 장소가 조금 베버리힐즈라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의 주요 미국뿐만 아니죠 글로벌 주요 IB 쪽에 이제 CEO나 이런 이제 C 레벨급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같은 이런 국제 기구 수장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해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가져올 이 파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대놓고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여기서 이제 뭐 부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 큰 대가 치를 것이다라는 거. KKR은 세계 최고 사모펀드 중에 하나죠. 마침 여기 이제 뭐 CEO가 케네스 베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 교포로 하기는 좀 그렇고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어쨌든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이분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미국 기업들 투자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또 아폴로 글로벌이라는 이런 연구기관에서는 미국의 국가 브랜드를 훼손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지난 어떻게 보면은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 만들어졌던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구조 그러니까 미국이 대장이 되고 대신 뭐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수하는 이 구조를 이제 깨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의 재정적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망가진 미국의 제조업도 부흥을 하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 신박한 그런 아이템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도 다양한 어떤 인물들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예상을 못했겠냐 예상을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스태프들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미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뭐 채권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등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미 이제 예상했던 바일 수는 있는데 이 예상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내각이 과연 뭐 흔한 말로 뚝심 있게 좀 돌파를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제 연준 같은 경우만 해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불협화음으로 벌어지면서 지난주에 뉴욕 시장 계속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번 주에 들어서는 완전히 거꾸로 다시 관세 리스크가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이제 뭐 사실상 오늘이 이제 5월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았어요. 5월장 이제 시장 전망 그 부분을 이제 이데일리 오늘 증권면 TV 신문 증권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미중 협상 분위기 파월 입에 쏠린 눈 이렇게 되는데요. 미중 협상 관련돼서는 사실은 딱히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뭐 줄다리기를 팽팽히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이제 파월에 입에 쏠린다라는 건 이제 오늘부터 그 FOMC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발표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나올 텐데 지금 분위기는 뭐 금리는 동결된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는 별로 없고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파월 풋을 기대를 좀 할 거고요. 사실 트럼프 풋이 아니라 트럼프가 킥이죠. 트럼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좀 발로 차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상황에서 좀 파월이 뭔가 좀 시장에 안전 반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파월이 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걸 생각을 하면 글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시장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거 말고는 별로 진짜 지표라든가 특별한 이슈들이 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연준 이 FOMC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닉 티미라우스 기자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인데 이 양반이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준의 중요한 이벤트 있을 때 그 앞에서 꼭 이제 기사를 쓰죠. 박스 기사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연준의 사실 대외적인 대변인격이다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갖고 있는 양반입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보도한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의 트럼프와의 무계획적인 관세 정책 도입으로 연준이 양자 택일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약간 정돈되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바를 이 닉 기자가 아주 정리를 말끔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딜레마냐면 자 금리를 내린다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물려고 되고 시장도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결국은 당연히 시장에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니 가뜩이나 지금도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판에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기다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아마 5월, 6월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관세발 인플레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업체의 덮친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1970년대, 74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근데 아서 번스라고는 당시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물가가 좀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차 오일 쇼크도 벌어진 상황이었고 당연히 물가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그 금본위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물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내렸죠. 시장에 돈 푼다고. 그랬다가 미국의 인플레가 더 극심하게 기승을 부렸던 이게 아서 번스 실패라고 하는 미 연준의 아주 오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당연히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금리를 동결하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억제하는 일부 효과가 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해도 욕먹고 금리를 내려도 욕먹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골키퍼 딜레마라는 표현을 이 닉 기자가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페널티킥 할 때 골키퍼가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을 때도 있고 보통은 들어갈 때가 많은데 통계상으로 보면 골키퍼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골을 제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래서 골키퍼가 딱 서서 뭐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욕 나오는 게 아니 골키퍼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골키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을 먹어도 욕을 덜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키퍼의 딜레마라는 건데 지금 연준이 딱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번 달 연준의 FOMC 회의에 더 많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얘기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공약 타고 유틸리티가 불끈을 했다. 4월 한 달간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섹터가 이게 참 상상이 되십니까? 유틸리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틸리티주가 지난달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경기 방어주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커플만 더 들어간다 보면 그만큼 지난 4월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컸던 한 달이었다. 뭐 롤러코스터 장이었다 얘기 우리가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고 또 하나 유틸리티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거는 이 조기 대선의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KRX 유틸리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표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요. 보면 4월 한 달 동안에 16.6%가 올랐는데요. 왼쪽에 보이죠? 자, 그 오른쪽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SK 이터넉스 등등등 에너지 관련주들 쫙 있는데 한국전력 근 20%, SK 이터닉스라는 회사 23%, 한전산업이 27%, 대명에너지 22%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게 4월달 요게 이게 이 경기 방어주로 대표적인 경기 방어 유틸리티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게 이제 과연 5월, 6월에도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틸리티주들 이 정도 올랐으면 1년 장사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이제 유틸리티주는 이제 끝난 거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특히 한전 같은 경우는 아예 실적까지 좀 기대가 좀 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체코 원전이 또 연기됐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되긴 되겠죠. 뭐 그 가처분 소송 인용한 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뭐 한두 달 갈 수 있어도 결국 계약 체결은 될 거고 다른 데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이제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당연히 괜찮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플러스 그다음에 이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뭐 대선 후보들 다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면 에너지 관련돼서 뭐 계속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거니까 또 그게 필요한 정책들이고요. 주가가 상당히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얘기를 수요일 날 하니까 조금 또 낯서네요. 펀드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들 어떤 것들이었나 보는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들이 뭐 그야말로 불기둥을 보였습니다. 한번 표 한번 볼까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ETF 상품은 NH 아문디의 하나로 팝앤 미디어 상이죠. 한마디로 엔터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이죠.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무려 11%. 최근 한 달 동안 11%, 11.96%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올랐던 게 최근 한 달 동안 올랐던 거 다 오른 거죠. 연초 이후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25% 올랐고요. 그다음에 2위가 한국투자 신탁의 에이스 팝포커스. 이것도 마찬가지 엔터주인데 11.21%. 이게 연초 이후에는 34%로 가장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미래에셋의 역시 엔터 관련 ETF 상품. 이게 이제 사이즈는 제일 크죠. 1260억짜리 ETF 상품입니다. 9.6%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증권주 요즘에 계속 좋습니다. 증권주는 제가 한 2, 3주 계속 좋은 걸로 좀 보여지네요. 9.9%.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력 설비주. 요게 이제 7% 이렇게 각각 좀 올랐습니다. 보면은 증권주가 연초 이후에 23% 올랐던 것도 눈에 띄고요. 연초 이하에간 이 엔터주하고 증권주들이 비슷하게 2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지난주에 그 주식시장 전체 펀드 수익률을 합해 놓으면 1.1%. 코스피가 3% 넘게 올랐으니까 그거보다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좋았습니다. 2.5% 올랐고.
국가별로 보니까 브라질이 3.1%로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 브라질 국채 사시는 분들이 다시 많으시더라고요. 금리는 계속 뭐 14%, 15%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 브라질 해화라도 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환차 손해죠. 환차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주가도 얻을 수 높은 수익률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상품을 보니까요.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된 ETF 상품이 12%로 요거는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상품인데 레버리지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는 시장이 더 좋았네요. 상품보다 그런 하루가 좀 한 주가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는 이제 3일밖에 없긴 한데 오늘 뉴욕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를 않아서 글쎄요. 오늘 이 남은 3일장 또 다시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좀 부담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